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심층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롭고 실용적인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뭐랄까 아직은 좀 막연한 미래 기술이거나 우리 실생활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유행어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어떻게 그 추상적인 껍질을 깨고 나와서 지금 당장 우리 산업의 한가운데서 진짜 기능하는 현실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앞으로 한 10분 정도 꽉 채운 이 심층 분석을 통해서요. 단순히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오늘날 한국의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KAI가 어떻게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확실하게 절약해주고 있는지 그 명확한 실체를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 안건들입니다. 핵심 프레임워크부터 법률, 능동형 게임, 화장품 혁신, 그리고 전체 생태계의 확장까지 차례대로 쭉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프레임워크. 기초 개념부터 빠르게 잡고 가죠. 본격적으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산업별 사례를 보기 전에 잠깐만 속도를 늦춰볼게요. 뉴스에서 독파모라는 단어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게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줄임말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해외의 범용 AI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요. 한국의 특정 산업 환경에 딱 맞게 자체 개발된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뜻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독자 모델들이 우리가 앞으로 다룰 거대한 KAI 생태계에 아주 튼튼한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법률 AI 슈퍼로이어입니다. 이 파트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논리적인 분야 중 하나인 법조계에도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AI 전문 기업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 모델과 리갈테크 기업인 로앤컴퍼니가 손을 잡은 거죠. 이 둘이 만나서 슈퍼로이어라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법률 AI 서비스가 탄생했습니다. 판례 검색, 법리 검토, 서류 초안 작성. 자, 이것들은 변호사분들이 매일같이 씨름하는 정말 복잡하고 논리적인 텍스트 작업들이잖아요. 슈퍼로이어는 인간 변호사를 대체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방대한 핵심 업무들을 AI가 순식간에 지원해주면서 변호사의 생산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주는 아주 완벽한 인간과 AI의 협업 사례인 거죠. 세 번째, 능동형 게임 AI 퍼브지 엘라이입니다. 자, 이제 그 진지한 법정에서 나와서 에너지가 빵빵 터지는 비디오 게임의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전 게임들 보면 똑같은 대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정적인 NPC들 다들 아시죠?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크래프톤의 배킬그라운드에 들어간 펍지 엘라이는요, 단순한 배경 캐릭터가 아니라 플레이어랑 능동적으로 협력하고 심지어 우리만의 문화적 맥락까지 이해하는 진짜 디지털 동반자거든요. 크래프톤 개발 리드이신 김현수님의 이 코멘트를 보면 인간의 창의성이 기술이랑 어떻게 만나는지 딱 보입니다. 퍼브지 엘라이는 기존 NPC랑 달리 협력적이고 능동적이다라고 하시죠.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 한국어랑 한국의 문화적 뉘앙스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SK텔레콤의 모델인 A.XK1을 활용해 게임의 몰입도를 극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SKT는 이 옴니 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유저들이 자기가 지금 AI랑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번째, 이번엔 화장품 혁신, 소재 개발의 가속화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22라는 숫자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겠어요? 기존 방식대로 화장품에 들어갈 새로운 소재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 연구원들이 실험실에서 꼬박 매달려야 했던 시간입니다. 무려 22개월이에요. 거의 2년 가까운 고단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은 며칠인지 아세요? 단 하루. 네, 딱 24시간입니다. 22개월의 여정이 단 하루로 압축된 거예요. 진짜 믿기 힘들 정도의 압도적인 속도 변화 아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시간 단축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LG AI 연구원의 엑사원 디스커버리 덕분입니다. 인간의 뇌로는 물리적으로 계상조차 불가능한 속도로 그 엄청난 양의 분자 구조랑 화학 반응 데이터를 단숨에 분석해 버리는 거죠. LG 생활건강이 이걸 직접 현장에 투입하면서 화학 산업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드디어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는 KAI 생태계입니다.
표를 한번 훑어보실까요? 지금까지 본 사례들이 어쩌다 한번 터진 잭팟이 절대 아니거든요. 과기정통부 자료를 보면 스케일이 진짜 다릅니다. LG U+의 익시오, 업스테이지 모델을 쓴 플리토 번역 서비스, SKT의 촬영용 ADAT 오토, 그리고 수학교육 앱 콴다까지. 일상생활, 통번역, 자동차, 교육, 그냥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술의 혜택이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정부기관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작은 스타트업들도 NC소프트의 AI 같은 독자 모델을 가져다가 자기들만의 번뜩이는 솔루션을 직접 만들고 사업화할 수 있는 생태계가 쫙 깔려 있다는 거죠. 6번째 개념에서 드디어 현실의 기능으로 다가온 KAI의 현재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보셨듯이 이 모든 기술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 깔리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여러분, 이건 5년 뒤, 10년 뒤에나 일어날 법한 공상과학 얘기가 아니에요. KAI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아껴주면서 법률, 게임, 과학,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는 매우 기능적인 현실 그 자체입니다. 22개월을 단 하루로 줄이고 정적이었던 세상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바꿔버리는 강력한 기술 혁신을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되네요. 과연 이 KAI가 다음에는 어떤 산업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종사하고 계신 그 분야가 바로 다음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심층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핵심 이슈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우리 시대가 직면한 거대한 인구학적 위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텅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인공지능이 과연 어떻게 최전선에 투입되고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이게 그냥 먼 미래의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당장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어쩌면 바로 내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진짜 시급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일본의 돌봄 인력 위기. 둘째, 케어콜의 공공시장 대비. 셋째, 이즈모 씨의 성공적인 실증 사례. 넷째, 100조엔 규모의 에이지테크 시장. 마지막으로 지자체 DX 공략 및 미래 전략입니다. 핵심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1. 일본의 돌봄 인력 위기, 초고령 사회의 임계점. 바로 들어가 보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한번 보실래요? 240만 명. 와,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숫자 아닙니까?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인데요. 당장 올해 일본이란 나라의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당장 필요한 돌봄 인력의 수가 무려 240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현장에서 아유 요즘 일손이 좀 딸리네 수준이 아니에요. 국가 시스템의 뿌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말 그대로 국가적 재난경보나 다름없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본질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고 무섭습니다. 한쪽에서는 매일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한 초고령 인구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근데 비극적이게도 정작 그분들을 부양하고 돌봐야 할 젊은 노동 인구는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극단적인 엇갈림, 피할 수 없는 인구학적 충돌은요, 예전처럼 사람의 노동력만 갈아 넣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 정부가 떠내든 카드가 뭐냐? 바로 요양 DX, 즉 돌봄 분야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면 기계든 AI든 뭐든 도입해서 그 빈자리를 당장 채워야 하잖아요. 이건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 하면 좋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방치되는 걸 막기 위해 진짜 생존을 걸고 밀어붙이는 국가적 최우선 과제가 된 거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2. 케어콜, 공공시장 대비, 엑스포에 등장한 AI. 지난 5월 도쿄에서 열린 2010 일본 지자체 공공위크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행사가 진짜 엄청난 규모거든요. 일본 총무성이 직접 밀어주는 현지 최대 규모의 공공 DX 엑스포입니다. 작년에만 무려 554개 지자체에서 2만 명이 훌쩍 넘는 핵심 결정권자들이 다녀갔어요.
일본 공공부문 디지털화의 완전 심장부 같은 곳이죠. 바로 이 엄청난 무대 한가운데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네이버 케어콜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웠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보통 이런 박람회 가면 화려한 영상 틀어놓고 브로셔 나눠주고 끝이잖아요. 네이버는 달랐습니다. 관람객들이 자기 스마트폰으로 이 AI한테 직접 실시간 전화를 받게 한 거예요. AI가 막 오늘 기분은 어떻냐, 밥은 드셨냐,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데 일본어가 진짜 사람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이 인터랙티브한 소통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직접 체험해본 그 깐깐한 일본 공무원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들 입을 모아서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즉시 도입 가능한 실질적 솔루션이다. 네, 바로 이겁니다. 그럴싸한 미래기술 맛보기가 아니라 당장 내일 우리 동네 어르신들한테 투입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진짜 구명줄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본 거죠.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시장 안에서는 뭐 당연히 잘 되겠죠. 그런데 변수가 넘쳐나는 진짜 현실 세계,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지방 소도시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진짜 전시장 밖에서도 이 AI가 제 몫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세 번째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3. 이츠모 씨의 성공적인 실증, 실제 현장 적용 사례. 방금 던진 질문의 답이 바로 일본의 이즈모 시에 있습니다. 여기가 아예 초고령 도시로 지정됐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곳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미 작년 6월부터, 그러니까 벌써 1년 가까이 이 지역 현장에서 케어콜 시스템을 쉴 새 없이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실전 테스트를 거치면서 어르신들의 매일매일을 실제로 모니터링 해오고 있는 거죠. 이게 현장에서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3단계로 보여드릴게요. 첫째, 지정된 시간에 AI가 먼저 어르신들한테 살갑게 안부 전화를 겁니다. 둘째, 맥락 다 파악하는 진짜 자연스러운 일본어로 대화하니까 어르신들도 기계랑 말한다는 거부감 없이 되게 편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맨날 전화 돌리느라 진이 다 빠졌던 복지 공무원들이 이 단순 업무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직접 가서 돌봐야 하는 위급한 일에 100%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완전 윈윈 아닙니까? 네이버가 참 영리한 게 뭔지 아세요? 이번 엑스포에서 자기네 기술 좋다고 혼자 떠든 게 아니에요. 아예 이즈모 씨 담당자들을 데리고 와서 공동 세미나를 열어버렸습니다. 1년 동안 직접 써본 고객 입으로 이거 진짜 좋고 확실하다 라고 일본 전역의 공무원들 앞에서 간증을 해버린 셈이죠. 이건 진짜 기술력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과감한 한 수였습니다. 자, 분위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4. 100조엔 규모의 에이지테크 시장, 거시경제적 기회입니다. 여러분, 100조엔, 이 숫자 한번 체감해 보시겠어요? 2025년 당장 내년쯤 되면 일본의 시니어 시장 규모가 100조엔을 찍을 전망이랍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요, 900조 원이 넘어요. 단일 국가의 노년층 대상 시장이 900조 원대라니 진짜 비현실적일 정도로 거대하고 압도적인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몰리고 폭발적으로 커지는 이 분야를 요즘 에이지테크라고 부릅니다. 인구는 무조건 늙어가잖아요. 이 절대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원동력 삼아서 AI, 로봇, IoT 같은 최첨단 기술이 싹 다 이쪽으로 융합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르신들 좀 편하게 해드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인구 감소로 나라가 마비되는 걸 막아내는 차세대 글로벌 기술 산업의 진짜 최전선이 바로 여기입니다. 게다가 이 시장이 진짜 매력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떻게든 독거노인 문제랑 인력 부족 해결하려고 이 요양 DX 쪽에다 말 그대로 정보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거든요. 국가가 나서서 AI 좀 제발 도입하라고 돈을 대주는 상황인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책적 자금이라는 엄청난 뒷배경을 등에 업고 질주할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판이 깔린 셈이죠. 그럼 마지막 5번째 파트로 가보죠. 5. 지자체 DX 공략 및 미래, 네이버의 전략적 행보입니다. 여러분, 일본 공공시장이 진짜 깐깐하기로 유명한 거 아시죠? 외국 기업한테는 진입장벽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확실한 레퍼런스 없으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이 시장의 재밌는 모순이 뭐냐면요. 일단 어디 한 군데서 확실하게 검증을 딱 끝내잖아요. 그럼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일본 전국으로 쫙 깔리는 속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겁니다. 이제 감이 좀 오시죠? 네이버가 왜 그렇게 이즈모 씨에 공을 들였는지.
이즈모시에서 1년 동안 문제없이 돌려본 그 무결점 데이터가 그 철옹송 같은 일본 지자체 시장의 문을 단번에 열어젖힐 마스터키였던 겁니다. 실제로 이번 엑스포 때 이즈모시 사례 딱 보고 나서 다른 지자체들이 우리도 도입하고 싶다고 엄청나게 줄을 섰다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먹혀든 전략이죠. 네이버 클라우드 김희원 대표도 이 상황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돌봄 수요가 계속 느는 만큼 AI 기술로 현장 문제를 진짜로 해결해주는 파트너로 입지를 굳히겠다고요. 이게 그냥 한번 팔고 빠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사회적 위기 속에서 끝까지 믿고 갈 수 있는 든든한 기술 동반자로 제대로 자리 잡겠다는 아주 묵직한 포부인 거죠. 자, 오늘 해설 어떠셨나요? AI가 무슨 복잡한 코딩이나 그림만 그리는 줄 알았더니 홀로 계신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주고 무너져가는 사회 안전망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보살핌의 영역을 가장 첨단인 AI가 메워가는 이 기막힌 역설. 일본에서 시작된 이 에이지테크의 거대한 돌풍. 과연 다음은 어느 나라를 휩쓸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의 내일이 그 해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이슈 분석에서는 대한민국의 1세대 대표 포털이죠. 다음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지각 변동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인터넷 라이프와 함께해온 이 친숙한 포털이 현재 운영사인 AKXZ 내부에서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과연 다음이 어떻게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진화를 도모하고 있는지 최첨단 AI 기술과의 만남부터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뼈아픈 내부 진통까지 지금부터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흥미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 아젠다 4가지입니다. 첫째, ANZ의 새 대표 내정 소식. 둘째, AI 전문가 이건수는 대체 누구인가? 셋째, 다음이 그리는 AI 포털의 청사진. 그리고 마지막 넷째, 카카오 노조의 거센 반발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그럼 첫 번째 파트, AXZ 대표 내정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AXAG에 온전되는 양주일 대표가 잡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카카오가 다음 사업 부문을 사내 독립기업, 그러니까 CIC로 딱 분사시킬 때부터 조직을 이끌어왔죠. 그런데 이분이 이번 달 말에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수장으로 업스테이지의 AI 검색 부문장인 이건수 내정자가 전격 발탁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통적인 포털 관리자에서 플랫폼과 AI 기술에 완전히 정통한 전문가로 리더십이 싹 바뀐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이동이 절대 아니에요. 다음이 과거의 방식을 다 버리고 회사의 DNA 자체를 AI 중심으로 완전히 갈아 끼우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전면적인 수장 교체가 업스테이지가 AXZ 인수를 확정한 지 딱 일주일. 불과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기업들이 인수합병할 때 조직 통합 논의하고 뭐하고 하면서 시간 꽤 걸리잖아요. 그런데 조직 합치기도 전에 수장부터 바로 바꿨다? 이건 지금 업스테이지가 다음을 완전히 새로운 AI 검색 포털로 재편하려는 속도전이 얼마나 긴박하고 공격적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속도에 완전히 사활을 걸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 긴박한 시점에 신임 대표로 내정된 이건수. 과연 이분이 누구길래 선택된 걸까요? 커리어를 쭉 훑어보면 왜 이분이 전략적 키맨인지 답이 딱 나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IT 업계에서는 손꼽히는 플랫폼 전문가인데요. 특히 2014년에 네이버 임원으로 합류해서 작년에는 네이버 플레이스와 글로벌 플레이스 조직을 총괄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포털에서 사람들이 밥 먹고 카페 가고 리뷰 남기는 그 엄청난 실생활 데이터의 흐름을 제일 깊은 곳에서 만져본 분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AI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진짜 사용자와 데이터가 어떻게 만나는지 그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뜻이죠. 이후 커넥트 웨이브 대표를 거쳐 올해 4월에 업스테이지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이건수 내정자가 업스테이지에 합류하기 전, 그러니까 커넥트 웨이브 대표로 계실 때 이미 업스테이지하고 프라이빗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 개발 프로젝트를 엄청 긴밀하게 진행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외부에서 뚝 떨어진 영입 인사가 아니라 이미 업스테이지의 핵심 기술을 기존 플랫폼에 어떻게 이식하고 상용화할지 실전 경험을 진하게 쌓은 분이라는 거죠.
이번 통합 과정에서 이분이 왜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인지 이력만 봐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세 번째, 다음의 AI 포털 청사진입니다. 대체 이들이 뭘 만들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비전을 한번 들여다보죠. 궁극적인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로의 진화입니다. 이건 그냥 검색창 디자인 좀 예쁘게 바꾸거나 알고리즘 살짝 고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색창에 단어 몇 개 툭툭 치고 쏟아지는 문서 목록을 일일이 뒤져보던 그 옛날 방식을 아예 뿌리부터 엎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업스테이지의 자체 LLM을 활용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그 숨겨진 의도까지 척척 파악해 맞춤형 답변을 완성된 형태로 즉각 내놓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포털 검색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진짜 기가 막힌 시너지 방정식이 있습니다. 업스테이지한테는 솔라라는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훌륭한 자체 AI 모델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똑똑한 뇌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학습할 양질의 데이터가 없으면 말짱 꽝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의 진가가 폭발합니다. 다음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엄청난 양의 뉴스 데이터, 그리고 다음 카페에 차곡차곡 쌓인 우리들의 생생한 한국어 텍스트, 거기다 방대한 트래픽까지 갖고 있잖아요. 업스테이지의 뇌에 다음에 가진 엄청난 데이터라는 피와 살을 공급하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AI 포털을 굴러가게 할 핵심 청사진입니다. 자, 비전은 정말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현실의 조직 상황으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현재 AXZ 내부에는 인적 자원과 관련된 짙은 안개, 엄청난 불확실성이 깔려 있어요. 작년 말에 카카오가 직원들 대상으로 복귀할지 잔류할지 의사를 묻긴 했는데 업계에서는 이분들이 카카오 본사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업스테이지 측에서도 리더십 교체나 인력 재배치 문제에 대해 아직 확정난 게 없다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장 최전선에서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할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속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파트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터져나온 카카오 노조의 거센 반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짙은 불확실성이 결국 심각한 내부 갈등으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카카오 노조 측의 성명서를 보면 상황이 꽤 심각한데요. 회사를 떠나는 양주일 대표를 향해 정말 뼈아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불과 1년 전 분사할 때만 해도 구성원들한테 자, 이제 드넓은 대항으로 항해를 시작합시다 라며 희망찬 비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스테이지와의 지분 교환 방식, 매각이 딱 확정되자마자 배에서 홀로 내려버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걸 두고 노조는 기만적인 형태의 엑시트, 사실상의 먹튀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구성원들이 느끼는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이 그대로 전해지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이 비판의 화살은 단순히 AXG 경영진에게만 머물지 않고 모회사인 카카오의 정신화 대표에게까지 직접 향하고 있습니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분사할 때는 매각은 검토 안 한다며 직원들을 안심시켜 놓고 불과 몇 달 만에 일방적으로 매각을 강행했다는 건데요. 노조 시각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대단한 AI 혁신을 위한 전략적 결단이 아니라 그냥 회사 재무지표 맞추려고 사람을 도구처럼 취급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카카오라는 기업의 가치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반발의 가장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면요. 결국 그 핵심에는 고용 불안정에 대한 현실적인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밖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이니 차세대 검색 포털이니 하는 멋진 청사진을 이야기하지만 당장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원들 머릿속에는 과거 여러 기업 매각 때마다 어김없이 뒤따랐던 그 뼈아픈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의 선례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기술 혁신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누군가가 당장 내일 짐을 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존의 위협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게 지금의 현주소입니다. 자, 이번 이슈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AXG는 이제 막강한 AI 모델과 방대한 데이터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두 손에 쥐게 됐어요. 기술적인 세팅은 끝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정작 그 무기를 들고 앞으로 뛰어나가야 할 내부 조직은 깊은 불신과 불안감으로 거세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급진적으로 몰아치는 기술 발전의 속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구성원을 향해 져야 할 책임감, 이 팽팽하고 위태로운 줄타기 속에서 과연 새로운 리더십은 이 갈등을 극복하고 다음을 진정한 AI 포털로 화려하게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혁신이라는 게 결국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변화의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심층 분석 자료, 진짜 우리 일상, 나아가서 국가 안보랑 완전 직결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국 정부랑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시대의 사이버 방패를 어떻게 깎고 있는지에 대한 건데요.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AI 거인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거대한 방어선의 첫 단추를 꿰고 있는지 그 현장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화면에 이 문장부터 한번 보실래요? AI가 취약점을 10분 만에 탐색한다. 이게 아주경제 보도자료에 나온 건데 사실상 사이버 보안 세계의 룰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해커들이 시스템 빈틈 한 번 찾겠다고 며칠, 몇 달씩 코드를 파헤쳤잖아요. 근데 이젠 고도화된 AI가 단 10분,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실 짧은 시간에 국가 인프라나 기업 핵심 서버의 뒷문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미친 속도죠.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막는다. 이제 절대 불가능합니다. 국가 차원의 즉각적이고 거대한 대응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압도적인 속도 차이에 있는 거죠. 오늘 쭉 훑어볼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AI 보안의 딜레마부터 시작해서요. 과기정통부와 오픈 AI의 만남, 핵심인 텍 프로그램 해부, 거대한 방어 연합군의 실체, 그리고 엔트로픽과의 행보, 마지막으로 AI 방어의 미래까지 아주 빠르고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I 보안의 딜레마로 바로 넘어가 보죠. AI 진짜 완벽한 양날의 검입니다. 이 딜레마를 아셔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보입니다. 공격자의 무기로 쓰이면 어떨까요? 그냥 빈틈만 찾는 게 아니에요. 이제 AI는 알아서 형태를 바꾸는 악성 코드를 찍어내고 수백만 명한테 아주 정교한 맞춤형 피싱 메일을 단 몇 초 만에 싹 돌려버립니다. 기존 보안망이 이거 뭐지? 하는 순간 이미 뚫려 있는 거죠. 반대로 방어자의 무기로 쓰이면 어떨까요? 초당 수 테라바이트씩 쏟아지는 트래픽 속에서 아주 미세하고 이상한 흐름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건 이제 AI밖에 못합니다. 해커가 AI로 10분 만에 문을 딴다면 방어하는 우리도 AI를 써서 1초 만에 이상을 감지하고 문을 걸어 잠가야 하는 겁니다. 창과 방패가 모두 AI로 진화한 이 살벌한 속도전에서 어떻게 AI를 우리 편, 즉 강력한 방패로 길들일 것인가? 이게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과기정통부와 오픈 AI의 만남입니다. 타임라인 한번 보실까요? 5월 11일에 엔트로픽이랑 간담회를 가졌는데 불과 일주일 뒤인 18일에 오픈 AI랑 실무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일주일이라는 간격 진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정부가 전 세계 AI 룰을 세팅하는 투탑 기업을 연달아 만났다는 건 그만큼 지금 글로벌 공조를 향해 엄청나게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예전처럼 국회에서 법안 발의하고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골든타임을 100% 놓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기술 최전선에 있는 거인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규제와 보안의 밑그림을 즉각적으로 맞춰나가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티타임이 아니라 피말리는 국가안보 실무 협상 현장인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논의했느냐? 세 번째 파트, 신뢰 기반 사이버 접근, 이른바 TAC 프로그램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TAC 프로그램,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AI를 쓸 때 서로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자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국가보안당국이 오픈 AI의 최고 성능 모델로 우리 사이버 방어망을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입력하는 국가 1급 기밀 데이터가 오픈 AI의 다음 모델 학습 데이터로 쏙 들어가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반대로 오픈 AI 입장에서도 자기들 핵심 모델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걸 무조건 막아야 하죠. 그래서 TAC 프로그램은 서로의 민감한 정보는 완벽하게 격리해서 보호하면서도 위협에 대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일종의 안전한 디지털 방어벽을 세우자는 약속입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해야만 우리도 안심하고 글로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날 오픈 AI의 샤샤 베이커 총괄이 한 말이 아주 인상 깊은데요. 정부, 기업, 인프라 운영자, 연구기관, 그리고 AI 기업 간의 긴밀한 민관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야만 할까요? 오픈 AI가 아무리 천재적인 AI를 만들어도 실제 현장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오는지 그 데이터는 모르거든요. 전력망,
통신망 돌리는 현장 운영자들이 그 공격을 제일 먼저 맞닥뜨립니다. 그럼 연구기관은 그걸 분석하고 정부는 국가 전체 가이드라인을 내리죠. 결국 모두가 위협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야만 안전한 AI 방패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라도 이 연결고리에서 빠지면 방패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에 화답하는 우리 과기정통부 최우혁 실장의 발언도 정부의 확실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죠. AI는 무조건 공격자가 아닌 방어자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즉, 이 글로벌 협력을 지렛대 삼아 국내 AI 보안 역량을 실질적으로 확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정부가 그냥 규제만 들이미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이랑 손잡고 우리 보안 기업들이 새로운 위협을 직접 대응해 볼 수 있게 테스트베드를 깔아주고요. 제로대 위협 터지면 핫라인으로 즉각 공유하고 R&D 예산도 AI 위협 탐지 기술에 팍팍 밀어주고 있습니다. 방어력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추기 위해 꽤나 다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총력전에 나선 이 거대한 방어연합군을 한번 보시죠. 와, 리스트 한번 보세요.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정원, 금융위, KSA의 금융보안원까지 이 수많은 핵심 기관들이 단일 기술 의제로 다 뭉쳤다는 거 진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역할들을 보면 왜 그런지 딱 답이 나옵니다. 국정원은 북한을 비롯한 해외 해커들이 AI로 우리 주요 시설 치고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하죠. 금융위랑 금융보안원은요. 해커들이 AI로 딥페이크 만들고 음성 위조해서 우리 은행 계좌 뚫으려는 걸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우방국들이랑 AI 규범 맞추느라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요. 그러니까 지금 AI 사이버 보안은 그냥 특정 IT 부서 하나가 담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 외교, 그리고 우리 국민의 직업 사정까지 전부 직결된 초국가적이고 범부처적인 역대급 미션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픈 AI를 넘어 엔트로픽과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과기정통부가 엔트로픽이랑 나는 얘기를 보면 우리 정부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딱 보입니다. 첫 단계로 논의된 게 엔트로픽의 미토스 접근권인데요. 이게 요즘 AI 업계 최고 화두입니다. AI 모델의 핵심 소스나 가중치에 어디까지 접근하게 해줄 거냐, 그리고 연구 목적으로 까보다가 위험해지면 어떻게 통제할 거냐, 아주 고도의 기술적, 윤리적 룰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 이걸 바탕으로 AI 안정정책을 구체화하고 최종적으로는 AI 기본법이라는 탄탄한 법적 테두리를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인지, 보안 인증은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그냥 덜렁 기술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국가 단위의 견고한 궤도적 안전망을 기초부터 싹 다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파트, AI 방어의 미래입니다. 국내 AI 보안 역량을 키우려면 긴밀한 민관 협력과 글로벌 공조가 필수다. 이건 이제 그냥 하기 좋은 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 거대한 공조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지키려는 게 뭘까요? 거창한 국가 인프라도 맞지만 결국은 우리 각자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매일 무심코 쓰는 뱅킹 앱, 카톡으로 나누는 개인적인 대화들, 내 소중한 온라인 정보들, 10분 만에 뒷문을 따고 들어오려는 수많은 AI 공격들로부터 이걸 안전하게 지켜내는 힘은요, 바로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정보를 나누고 똘똘 뭉쳐서 방어책을 업데이트하느냐, 바로 이 촘촘한 연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설명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AI가 단 몇 분 만에 치명적인 취약점을 찾아내고 스스로 진화하는 이 숨막히는 속도전 속에서 과연 인류의 글로벌 민관 연합은 AI가 공격자의 무기로 넘어가는 걸 막고 완벽한 방어자의 무기로만 묶어둘 수 있을 만큼 빠르고 단단하게 결속할 수 있을까요? 창은 갈수록 상상 이상으로 날카로워지고 있고 우리의 방패는 그보다 훨씬 빠르고 넓고 견고해져야만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거대한 기술적, 정책적 레이스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진짜 엄청난 기술적 격변 하나를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의 위협과 방어에 대한 건데요. 기존 슈퍼컴퓨터가 수백만 년 걸릴 암호를 단 몇 초 만에 끝장내버리는 기술 들어보셨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국가 안보의 최전선인 국방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 방대한 밑그림을 오늘 저와 함께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차세대 보안 체계가 우리 미래를 어떻게 지켜낼지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차세대 국방 보안의 시작부터 실증 프로젝트의 디테일, 인프라 적용 구간, 민간 확장성,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양자기술 시장 전망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 차세대 국방 보안, 그 진짜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드는 생각, 아니 왜 하필 첫 타자가 국방 분야지? 하실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군사통신망은요, 말 그대로 극한 그 자체거든요. 단 0.1초의 지연이나 단 한 번의 해킹이 곧바로 국가 존망이랑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통과해야만 진짜 찐 기술로 인정받는 겁니다. KT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과기정통부 그리고 KSI와 찰떡같이 손을 잡고 2026년 시범 전환 지원 사업을 띄웠죠. 2026년, 이거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 확 커지는 분기점인데 이때 맞춰서 정부랑 탑티어 기업이 뭉쳤다는 건 우리나라가 벌써 국가 차원의 실전 방어 태세에 돌입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본격적인 양자 내성 암호 실증 프로젝트 이야기입니다. 양자 내성 암호, 줄여서 PQC라고 하는데요. 이거 그냥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인터넷 암호 체계가 아무리 복잡해도 양자 컴퓨터 앞에서는 사실상 모래성처럼 무너지거든요. 절대 마스터키를 가진 해커 앞에서는 기존 자물쇠가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 못 풀게 수학적 원리 자체를 아예 갈아엎은 새로운 자물쇠, 그게 바로 PQC입니다. 특히 미래 군대는 온갖 장비가 복잡하게 얽힌 스마트 부대잖아요. 이 다계층 네트워크를 양자 해킹에서 지켜내려면 PQC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숨쉬듯 필수적인 진화인 겁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팀 라인업이에요. 국방부랑 육군정보통신학교가 직접 등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가장 가혹찬 전장 환경을 제대로 깔아주는 거죠. 여기에 대형 에스텍, ESA 같은 기술력 빵빵한 민간 기업들이 딱 붙었어요. 느낌 오시죠? 군에서 자 한번 뚫어봐 하고 실제 전장 데이터를 극단적으로 던져주면 민간 테크 기업들은 엄청난 속도로 양자 암호 모듈을 깎고 다듬는 겁니다. 책상 물림 연구가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뒹굴며 살아 숨쉬는 방패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럼 이걸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핵심 인프라 적용 구간을 한번 돋보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해커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어딜까요? 튼튼한 금고문일까요? 절대 아니죠. 데이터가 이동하는 길목, 제일 얇은 고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꽃이 바로 엔드투엔드 검증인 겁니다. 현장 최전방, 그러니까 데이터가 처음 태어나는 그 끝단, 엣지에서부터 험난한 네트워크망을 뚫고 지휘부 모니터에 딱 도달할 때까지 그 데이터의 전체 생애 주기를 통째로 양자 내성 암호 터널로 씌워버리는 겁니다. 단 1비트의 유출도 허락하지 않는 진정한 무결점 연결을 실증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시나리오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죠. 최전방 스마트 부대의 개별 사용자 PC부터 외곽을 감시하는 수십 대의 CCTV가 찍어내는 영상 저장 시스템, 그리고 하늘에 뜬 드론이 데이터를 쏘는 지상 관제 시스템에 이 모든 걸 이어주는 5G 라우터와 코어 네트워크까지. 장비도 다르고 작동 방식도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데이터 신경망 마디마디마다 양자 내성 암호 모듈을 찰싹 붙여놔서 매 순간을 뚫을 수 없는 보호막으로 칭칭 감아버린 겁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 두 극단적인 상황의 대비입니다. 먼저 CCTV랑 영상 저장 장치는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비교적 안전해 보이지만 스파이들한테는 이 막대한 시각 데이터가 완전 뷔페나 다름없죠. 반면에 드론이랑 지상 관제 시스템은 어떤가요? 공중에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니까 해킹 공격에 사실상 발가벗겨진 채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거대한 유선 데이터 창고부터 공중을 휙휙 가로지르는 무선 신호까지 완전히 물리적 한계가 다른 두 영역 모두에서 PQC가 완벽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기술이 다루는 스케일의 차이예요. 저 끝말단에 있는 개별 병사의 작은 PC 하나 지키는 거랑 대한민국 군의 모든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는 5G 코어 네트워크를 지키는 건 아예 체급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만약 양자 컴퓨터가 이 코어망을 뚫어버린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인프라가 싹 마비되는 끔찍한 재난이 벌어집니다.
가장 작은 말단 잎사귀부터 거대한 심장 부인 백본만까지 단 하나의 틈도 주지 않겠다는 KT의 철벽 방어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국방에서 세작된 이 든든한 기술, 공공과 민간으로는 어떻게 퍼져나갈까요? 이제 굳게 닫힌 군부대 밖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볼 차례입니다. 방금 보신 내용 중에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핵심 키워드가 하나 딱 있어요. 바로 안전한 AX 환경입니다. 다들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AI가 똑똑하게 돌아가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수인데 이 데이터를 지켜줄 양자 보안 체계가 없다? 그럼 우리의 금융, 의료, 자율주행 전부 다 모래성 위에 짓는 셈입니다. 국방에서의 실증은 결국 우리 일상의 미래 AI 시대를 든든하게 받쳐줄 콘크리트 바닥을 까는 첫 작업인 거죠. 그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가는 3단계 로드맵을 한번 볼까요? 가장 빡세한 국방 환경에서 먼저 매를 맞아가며 귀중한 데이터를 쌓고 그걸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으로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근데 진짜 야심찬 최종 목표, 일종의 엔드게임은 3단계에 있어요. 바로 글로벌 표준. 사이버 보안의 국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자시대 보안의 글로벌 표준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다음 세기 디지털 인프라의 주도권이 결정되는 겁니다. 단순히 기술 하나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통신망의 룰을 우리가 직접 쓰겠다는 엄청난 밑그림인 셈이죠. 자, 어느덧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양자기술 시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자, 135조 8,885억 원. 숫자가 엄청나죠? 이게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IQOT가 전망한 2030년 양자 기술 시장 규모입니다. 와, 단위가 너무 커서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질 정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글로벌 산업 생태계 하나가 통째로 새롭게 탄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IT 분야의 한 갈래가 아니라 전 세계에 막대한 자본이 몰려드는 진짜 경제적 지각 변동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진짜 팩트체크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 거대한 양자 기술 중에서도 유독 양자 암호통신 분야가 연평균 59%라는 경이롭고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여줄 거란 사실이죠. 아니, 왜 이렇게 암호통신 분야만 미친 듯이 크는 걸까요? 바로 해커들의 무서운 전략 때문입니다. 당장 암호를 못 푸니까 일단 암호화된 데이터를 모조리 훔쳐서 쟁여두는 거예요. 지금 털고 나중에 양자 컴퓨터 완성되면 푼다는 심산이죠. 즉, 지금 당장 방어막을 치지 않으면 나중엔 이미 다 털리고 없다는 그 엄청난 시급성이 이 보안 시장을 멱살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통신망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미래를 지킬 가장 완벽한 방패가 어떤 뜨거운 담금질을 거쳐 재련되고 있는지 함께 목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가장 혹독한 전장에서 뒹굴며 모든 공격을 버텨내고 완벽하게 검증을 마친 이 양자보안 기술. 조만간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소중한 자산이 담긴 은행 앱으로, 그리고 매일 타게 될 자율주행 자동차 안으로 쓱 들어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일상과 디지털 세상은 과연 얼마나 빠르고 또 극적으로 안전해질까요? 그 놀라운 미래의 시작점에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엑셀 복붙 작업, 끝도 없는 서류 정리. 솔직히 지치잖아요? 아, 이거 누가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직장인이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집중 분석 영상에서는요, 이 뻔한 고민을 진짜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버린 기업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바로 한국의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 한컴인데요. 단순히 우리 회사 AI 보입했어요 수준이 아니라 회사 체질, 그러니까 기업 문화 전체를 인공지능으로 싹 다 갈아엎고 있는 이 놀라운 AX 혁명 과정을 지금부터 아주 촉도감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딱 10분 집중해주세요. 일단 화면에 보이는 이 엄청난 숫자부터 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네, 맞아요. 5천만 원입니다. 명절 상여금이나 흔한 우수사원 포상금 스케일이 아니죠. 웬만한 직장인 1년 연봉과 맞먹는 이 거액이 놀랍게도 한컴이 내건 AI 활용 포상금입니다. 내 일상적인 업무에 AI를 기가 막히게 써서 혁신을 만들어낸 직원한테 이 돈을 그대로 쏟겠다는 거예요. 회사가 AI에 얼마나 진심인지, 그리고 직원들을 움직이게 하려고 얼마나 화끈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지 이 액수 하나로 그냥 설명 끝난 거 아닌가요?
자, 오늘 우리가 10분 동안 쭉 훑어볼 핵심 로드맵입니다. 이 5천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보상금부터 시작해서요. DX를 넘어선 AX라는 개념, 한컴의 3단계 도입 전략, 현장의 하이브리드 도입기, 그리고 비개발자들의 진짜 찐 혁신 스토리, 마지막으로 문화의 변화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5천만 원의 파격적인 포상. 비즈니스 업계 전체에 이목을 집중시킨 이 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바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요. 함컴이 그냥 챗 GPT 유료 계정 하나씩 끊어주고 자 써보세요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무려 최대 5천만 원의 현금 보상에다가 승진할 때 직방으로 꽂히는 인사 가산점까지 AI 활용도에 딱 묶어버렸습니다. 사실 이거 진짜 무서운 동기부여거든요. AI 쓰면 업무가 편해집니다 라고 하는 거랑 이 툴로 업무 혁신하면 승진시켜주고 5천만 원 꽂아줍니다 라고 하는 건 직원들 눈빛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AI 활용 능력 자체가 회사의 평가 시스템 심장부에 완벽하게 자리 잡은 겁니다. 자, 두 번째, DX를 넘어 AX로. 아니 도대체 왜 한컴은 이렇게까지 돈을 팍팍 쓰면서 직원들을 밀어붙이는 걸까요? 그 힌트가 바로 이 AX, 즉 인공지능 전환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디지털 전환, DX랑은 아예 급이 다른 얘기예요. 이건 그냥 유행하는 신기술 하나 들여오는 게 아니라 조직이 일하는 방식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입장에서 내가 뼈 빠지게 책임지던 일 중에 도대체 어디까지를 AI한테 떼어줄 수 있나? AI한테 맡기고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이걸 바닥부터 다시 설계하는 과정인 거죠. 완전히 기업의 체질 자체를 뜯어고치는 겁니다. 이걸 자동차에 비유해보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기존의 DX는요, 사람이 직접 몰던 수동기어 자동차를 자동 변속기로 업그레이드 해준 겁니다. 운전하기 훨씬 편해지고 고장도 덜 나겠죠? 근데 AX는 아예 다릅니다. 자율주행차 운전석에 AI를 앉혀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조수석에 딱 앉아서 목적지를 지시하고 얘가 올바른 길로 가나 안 가나 감독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이 빨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일의 주체 자체가 사람에서 AI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대박이지 않나요? 한컴의 박상영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도 딱 이 지점을 짚었는데요. 우린 지금 과도기에 있다. AI한테 도대체 어디까지 판단을 맡기고 실행하게 할지 사회적 합의가 덜 끝났다. 인간이 반드시 개입해야 할 지점을 찾는 게 핵심 과제다. 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매일매일 하시는 업무 중에서 AI한테 100% 믿고 결제 도장 찍으라고 맡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되시나요? 바로 그 아슬아슬한 적정선을 찾아내는 게 지금 모든 기업들의 가장 큰 숙제인 셈입니다. 세 번째, 한컴의 3단계 AX 전략입니다. 그럼 이 거창하고 머리 아픈 과제를 한컴은 도대체 어떻게 직원들 일상에 싹 녹여냈을까요? 그냥 막무가내로 쓰라고 하면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래서 한컴은 아주 영리하게 3단계 퀘스트를 짰습니다. 1단계 AI 크루는 진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놀이터예요. 부담 없이 막 써보고 실패해도 오케이. 여기서 자신감이 좀 붙으면 2단계 AX 챌린저가 돼서 내 실제 업무에 AI를 투입하는 실전 프로젝트를 띱니다. 그리고 여기서 와 이거 미쳤다 소리 나오는 최고 성과를 낸 사람들만이 대망의 3단계 AX 챔피언 타이틀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5천만 원의 상금을 싹쓸이하는 구조죠. 완전 게임처럼 완벽한 동기부여 로드맵 아닌가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회사에 새로운 기술 들어오면 꼭 IT 부서 구석에서 자기들끼리만 똥땅거리고 끝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한컴은 이 AI 활용이라는 걸 IT 부서라는 좁은 울타리 밖으로 과감하게 끄집어냈습니다. 이걸 전 직원이 참여하는 조직 문화이자 핵심 인사평가 체계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식해버렸어요. 회사의 핵심 운영체제 자체를 AI 맞춤형으로 싹 다 포맷해버린 획기적인 한 수였죠. 네 번째 순서, 현업 중심의 하이브리드 도입. 물론 이 과정이 무슨 마법처럼 뿅 하고 순탄하게 풀린 건 아닙니다. 엄청난 현실의 벽이 있었거든요. 초반 분위기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야근 안 하려고 회사 공식 승인도 안 난 외부 AI 툴 100여 개를 알아서 막 깔아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경영진이나 보안팀 입장에선 뒷목 잡을 일이죠. 근데 여기서 옛날 방식으로 다 차단해, 쓰지 마! 이러면 해결이 될까요? 무조건 화장실 가서 스마트폰으로 회사 기밀 입력하면서 이른바 섀도우 IT 문제가 뻥뻥 터질 게 뻔하잖아요. 회사 입장에선 깐깐하게 보안을 챙겨야 하고 직원들은 당장 내 퇴근 시간 앞당겨줄 툴이 필요하고 이 팽팽한 줄다리기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 위기에서 한컴이 보여준 미친 실행력을 한번 들어보세요. 직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설문조사를 쫙 돌리는 동시에 수많은 AI 툴의 기능, 보안, 비용을 싹 다 병렬로 검토했습니다. 이걸 실전에 배치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딱 한 달 걸렸대요. 세상에, 보통 대기업에서 시스템 하나 바꾸려면 기획서 들고 결제받으러 다니다가 반년은 그냥 날아가잖아요. 단 30일 만에 안전하고 빵빵한 사내 AI 환경을 구축해 버린 겁니다. 이 압도적인 속도감이 조직 전체의 변화의 불씨를 제대로 당긴 거죠. 자, 5번째 섹션, 비개발 조직의 AI 혁신입니다. 솔직히 오늘 집중 분석에서 제가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파트예요. 개발의 개자도 모르는 일만 부서들은 도대체 AI를 어떻게 쓰고 있었을까요? 부서마다 완전 극과 극입니다. 숫자 하나 틀리면 심할소 써야 하는 재무팀의 최고 공포는 AI가 헛소리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 교차 검증하고 팩트 체크하는 깐깐한 워크플로우 짜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반대로 트렌드가 생명인 콘텐츠 팀은요, 정확도보다는 일단 번뜩이는 초안을 1초라도 빨리 뽑아내는 기가 막힌 프롬프트 짜는데 집중했어요. 각자 부서의 생리에 맞게 AI를 완전히 다르게 길들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스토리는 진짜 대박인데요. 코딩이라곤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인사팀 막내 직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맨날 엑셀로 자리 배치도 그리면서 스트레스 받다가 어느 날 생성형 AI를 켠 거예요. 그리고 예전처럼 개발팀에 쭈뼛거리며 아쉬운 소리 하는 대신 AI한테 냅다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리 배치 기능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르 떴는데 이거 왜 이래? 이렇게 AI랑 계속 티키타카를 하더니 놀랍게도 혼자서 그 복잡한 자동 좌석 배치 시스템을 똑딱 완성해냈습니다. 진짜 말문이 막히죠. 코딩을 전혀 몰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1인 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눈앞에서 증명해버린 겁니다. 박상영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가 이 현상을 보고 아주 날카로운 멘트를 날렸습니다. 예전엔 무조건 IT 부서 바짓가랑이 잡고 제발 만들어달라고 부탁해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사팀, 재무팀 직원들이 모니터에 코드 띄워놓고 이거 API 어떻게 연결하지? 이러고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난 지각 변동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이제 누구나 자기만의 도구를 뚝딱뚝딱 직접 만들어내는 이른바 시티즌 디벨로퍼, 즉 시민 개발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일하면 실제로 얼마나 빨라질까요? 옛날에 직원이 10시간 동안 눈 비벼가며 수작업으로 노가다 하던 피말리는 업무가 맞춤형 AI 에이전트 도입하니까 단 1시간 컷으로 끝났습니다. 업무 시간 90%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야호 오늘 칼퇴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무려 9시간이 텅 비어버리면 그 시간에 기계적인 복분 노동을 멈추고 회사를 위한 진짜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고민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직원들의 업무 퀄리티 자체가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벌써 마지막이네요. 6번째 파트, 도구가 아닌 문화의 변화입니다. 개인이나 팀 차원에서 퍼진 이런 엄청난 성과들을 함컴은 어떻게 회사 전체의 실력으로 꽉 묶어주고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저 화면에 띄워진 750이라는 방대한 숫자에 있습니다. 한컴은 지금 사내에서 벌어진 750건 이상의 AI 활용 사례를 AX 실천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아주 징그럽게 수집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성공해서 박수받은 예쁜 결과물만 모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데이터 넣었다가 결과물 다 망침, 이거 하느라 3일 꼬박 날림 같은 처절한 실패담과 시행착오까지 모조리 다 기록해서 자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옆팀이 시원하게 삽질한 걸 우리 팀이 똑같이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실패의 기록이 켜켜이 쌓이면서 조직 전체를 지켜주는 든든한 예방주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박상영 CISO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단순히 생산성 좀 올리고 마는 문제가 아니다. AI를 그냥 툴이 아니라 하나의 동료로 대하고 그 경험을 조직의 자산으로 차곡차곡 쌓는 거다. 결국 AX는 문화의 문제다라고요. 완전 동감하시죠?
솔직히 당장 옆자리 동료가 AI 잘 써서 일주일에 9~9시간씩 아끼고 5천만 원 포상금까지 챙겨가는 걸 두 눈으로 보는데 나도 안 배우고 배기겠습니까? 이 혁신과 변화에 대한 갈망이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것? 그래서 이건 단순한 툴 도입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문화혁명인 겁니다. 이제 오늘 20분짜리 꽉 찬 분석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조직의 미래를 위해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회사는 어떤 AI 툴을 결제해 줄까? 이런 기술 쇼핑 고민만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이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AI 시대에 우리 회사는 인간이 일한다는 것의 본질을 과연 어떻게 다시 정의할 것인가? AI라는 상상 초월의 파트너가 조수석에 올라탄 지금 여러분은 과연 운전대를 어떻게 쥐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혁신을 향한 여러분의 거침없는 질주를 응원하며 오늘 집중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